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의 알뜰한 경제 이야기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실으시죠? 그런가요? 평소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더우시죠, 거기도? 예,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는 날씨입니다. 지금은 에어컨과 함께 계신 거죠? 그렇죠. 방송 준비하느라, 에어컨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지난 8월 2일에 정부에서 두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 두 번째는 2017년 세법 개정상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워낙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또 시끄럽다 보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매년 바뀌는 세법이 더 와닿고 중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요새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법에 대한 얘기는 좀 소외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도 수도권 쪽에 좀 집중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세법 개정 관련해서 보도된 자료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유익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평소에 좀 듣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좀 펜과 메모지를 준비하셔서 좀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자 증세라는 단어거든요. 이 부자 증세가 뭐예요?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세제 개편이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 또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좀 강화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연봉이 5억 이상이신 분들은 최고 세율이 40%가 적용됐었는데 2% 증가해서 42%로 올렸고요. 5억보다 낮았던 기존 1억 5천에서 5억까지 구간도 기존의 38%에서 3억에서 5억까지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2% 인상돼서 40%의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이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고소득자인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도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세율 조정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 분이 실제 9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 소득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이 1,400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저도 왠지 저희 세상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세금도 많이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세제 개편하면 아무래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이거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크게 이제 연말정산에서 세 가지 정도 고려할 수 있는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이고요. 이하이고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됐었는데 연간 월세 금액을 750만 원 한도로 이제 월세액의 10%가 세액 공제됐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월세를 한 달에 62만 5천 원씩 내신다라고 한다면 750만 원의 한도를 채울 수 있는데 그거의 10%인 7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네네. 이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이 되면서 최대 7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15만 원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세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내용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월세 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용 대상 기본 조건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조건 대상은 동일합니다. 예, 월세 세액 공제는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집주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월세 공제는 안 받는 조건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싫어해서 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 또 소득이 노출된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이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연말정산은 이제 신고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고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네네. 어차피 이제 집계약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이사도 많이 가시다 보니까 5년 이내에 세무서에 다시 가서 이제 신고를 한 다음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고, 네. 당시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와 매월 월세를 입금했다는 그 증빙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렇게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게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나요?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요, 좀 다른 변경사항이 더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2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 내수를 좀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는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실 텐데 본인이 받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연봉이 한 4천만 원이 정도 된다라고 하셨을 때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이상 써야 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가 된다는 뜻인데요. 네. 이렇게 초과하는 금액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 30%였는데 네. 이 전통시장에 대한 사용분이 30에서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총 금액이 아까 월세와 동일하게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도서와 공연비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30%또 공제해서 100만 원까지 추가적인 한도를 주게 됐습니다. 오, 이렇게 또 도서라든지 공연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한 비용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따로 할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통해서 이미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그 금액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것도 시행이 내년 7월부터 해서 아직 1년 정도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이 다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금액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세히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의료비 세액 공제는요. 기존에 이제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 3%를 초과한 의료비가 90만 원 이상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한도가 없어져서 공제되는 금액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네,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중증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에 등록이 돼 있으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같은 이제 성인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면 이제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난치성 질환이라던가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서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런 질병은 뭐 평생 살면서 한 번 내진 2번 정도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또 세제 개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월 1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 정도 아동 수당이 지급이 되면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한층 덜게 됐고요. 네. 또 육아와 관련된 비용이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 가지를 받으면 다른 게 안 되는 식으로 좀 제도가 돼 있었는데 이번엔 연말정산과 자녀 장려금이라던가 이런 아동 관련된 수당이 최대한 이제 중복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A 제도라고 이제 들어본 분들 계실 텐데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상품의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방송에서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가정경제 관점에서 이제 세제 개편된 내용을 안내를 드렸는데, 네. 이제 들으셨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세금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은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뜰하고 검소한 가정경제가 되는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 4시